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핵심은 우리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대차 거의 10% 가까이 네. 급등한 거 이게 아마 압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신고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25만 원대에서 계속 막혀 있었던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은 두 가지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 플레이적으로는 두 가지 이슈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언제 나오는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었죠. 첫 번째가 인도 상장 관련된 이슈가 표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니콜라나 블루메너지 같은 수소 관련주들이 급등했었는데, 실제로 그 현대차가 또 어저께 공교롭게도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미국에서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좀 결부된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6월 달에 공매도 재개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기존의 공매도 물량 중에서 꽤 유입되어 있는 물량, 여전히 남아있는 물량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얼마 없었겠지만, 상품과 연계된 물량 일부를 제외하면 없었겠지만, 그런 공매도 물량이 없었는데 전고점을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한다? 이거는 수급적으로도 기존에 잠겨있던 그런 물량들도 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신고점을 만들 때 드러나는 특징이 거래가 폭증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런 그 위쪽에 갇혀있던 물량들이 풀리면서 거래도 크게 늘고, 오히려 주가도 더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대형주 쪽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오르는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오히려 상승에 더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종목들의 상승 속도를 더 빨리 끌고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양상이 더 이어지면서 수급적으로 더 강한 반등을 보인다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그널이, 기술적인 시그널이 나왔지만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런 양상이 이어지게 될 경우 현대차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펀더멘탈로만 보면 현대차보다 기아가 지금 훨씬 낫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업도 보시면 EV3를 포함한 볼륨 모델로 갈 수 있는 전기차가 준비되어 있는 건 기아차입니다. 물론 판매가 또 전기차기 때문에 잘 되지 안 될지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EV5가 이미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EV3가 지금 4천만 원 초반 중반 정도의 가격에 들어와서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대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아차가 나름 차도 잘 팔리는 그런 과정인데, 주가는 기아차가 안 움직이고 현대차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이런 두 가지 이슈가 결부돼서 나타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현대차가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9% 이상 급등할 거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 예전에 그 아이폰 그 애플카 만든다는 얘기 들렸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강합니다. 들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배가 아프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주도 오늘 괜찮았죠? 근데 화학주의 움직임들이 다 좋은데, 또 LG화학은 또 전혀 화학자가 들어가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조금 눌려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화학주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로 좀 나누셔야 됩니다. 화학주를 하나의 섹터로 지금 취급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본질적인 스스로의 힘으로 고점을 돌파한 종목군들이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유니드. 그렇죠.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서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강세였고, 작년 대비 실적이 대거 올라오면서 지금 엄청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 TNC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또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움직임 없었던, 거래도 별로 없어서 아예 관심도 없는 KCC 같은 종목도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양상이죠. 일단 이 세 종목의 특징을 모아서 하나의 공통점으로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비수기의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성수기로 들어가면 더 이익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은 정말로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떨어진 종목군들이 있죠. 롯데케미칼을 포함해서 대한유화 같은 소위 이제 중국 차이나 붐에 기대해서 갔던 종목군들은 PB 0.2배까지 빠졌는데도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반등의 근거도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큰 그림은 이들이 스스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게임주의 반등과도 맥락에 닿아있다라고 보는데 게임주가 반등을 왜 합니까? 원래 좋았던 크래프톤하고 데브시스터즈 정도를 제외하면 게임주도 전혀 뭐 반등할 만한 여지가 없었는데 악재의 정점을 지나면서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 이슈는 석유화학 쪽에서 실제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여기도 1분기의 그 부정적인 실적을 보면서 악재의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단순한 기대만으로 주가가 오르진 않겠죠. 최근에 오르는 속도가 뭐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작지 않으니까요. 근데 롯데케미칼의 최근 이슈는 두 가지거든요. 한때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을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상가격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 설비를 줄이겠다는 본격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사람도 자르고 구조조정도 해서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가격, 스프레드 마진 같은 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을 감소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해외 쪽에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왔죠. 유럽의 올드 크래커들이 아예 폐쇄한다. 그러면 그냥 정기 보수에 들어가서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아예 폐쇄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유럽의 부족한 물량을 누군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구안신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구안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전과 자동차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가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도 꽤 많고요. 자동차는 더 많습니다. 우리 저 생활용품을 새 걸로 좀 바꾸자 이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가전과 자동차라고 봐야 될 텐데 이번에 중국의 베이징 2024 모토쇼를 보시면 중국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또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얘기하면 또 너 뭐 중국 차 좋아하냐 이런 얘기 하실까봐 조심스럽지만 욕 먹으면 되죠 뭐. 네,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차가 뭐 당연히 독일 차나 우리나라 차보다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번에 베이징 그 모토쇼 2024를 보면서 가장 이제 약간 섬찟하게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앞선 전기차 막 전 세계에서 1등 뭐 올해의 차로 선정된 그런 차를 갖고 있지만 차종이 6종이 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중국은 각 회사마다 그 전기차 회사만 100개잖아요. 회사마다 새로운 차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오미의 SU7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텐센트와 가고 있는 전기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바이두와 함께 하고 있는 전기차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냥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의 신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국 쪽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화웨이나 샤오미의 OS를 가져다 쓰면서 그 스마트폰과 일체화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나 뭐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는 전부 애플 카플레이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있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애플 활용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예 그 OS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차는 우리가 만들게 소프트웨어는 너가 만들어 라고 해서 화웨이가 소프트웨어와 OS를 제공을 하고 그걸 차 안에 집어넣어 버리죠. 물론 그 차가 얼마 전에 사고 나서 일가족이 죽는 그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품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차를 스마트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가장 빨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안에 내장재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차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과거에 이제 이구안신을 통해서 흐름이라는 거죠. 이구안신 정책이 2009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나왔고요. 15년도 때 이 두 번, 중국 침체 때 두 번 나왔는데 이때 전반적으로 승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배터리에도 보조금 주지 않고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주지 않다가 이관신 정책을 쓰면서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 2024의 신모델을 대거 투입하고 그 대거 투입한 모델에다가 이관신 정책까지 더하니까 그러면 중국이 어느덧 미국보다 2배의 신차가 팔리는 시장 아닙니까? 네. 미국이 이제 1,600만 대, 많이 팔아야 1,700만 대인데 여기 3,000만 대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신차가. 그러면 여기서 이런 차량들이 나가게 되면 최소한 중국이 우리 걸 다시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수에서 자기들 물량 처리하기도 바쁠 수 있다면 그러면 올해 상반기 초반에 나타났던 흐름 중에 하나가 정유주의 반등이었는데 정유주의 반등이 왜 나왔냐면 중국이 석유 제품의 수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마진 스프레드의 개선과 함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뭐 수출을 얼마 하든 말든 그와 상관없이 중국 내부에서 로컬 화학업체의 성장의 물량들이 대부분 안으로 들어가고 수출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수출을 늘리거나 최소한 중국으로도 일부 물량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갑자기 또 얘기하면서 든 생각이지만 지금 뭐 전력 업체들 난리잖아요. 그렇죠. 전선, 전력 뭐 난리인데 생각해 보시면 전선의 피복은 뭐로 만듭니까? PVC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 물량 자체가 대량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바닥을 보았던 이런 석유화학 시황에 있어서 전 제품의 개선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제품의 어느 정도의 수요 개선은 나타날 개연성을 좀 시장에서는 생각하면서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은 조금 다르다. 태양광은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뭐 얘기가 길었는데 세 가지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분류는 일단 자기의 힘으로 신고가 간 종목들, 두 번째는 바닥을 보고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종목군들, 마지막으로는 정책 기대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서 반등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 각각의 이유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화학주의 전반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학주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화학주들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뭐 석유화학에서 좀 범위를 넓혀보면 정유주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정유주는 두 가지 영향을 받죠. 유가와 정제마진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가 기준에서 봤을 때 유가가 정체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그 재고 물량에 더 이상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1분기에 올라갔던 정제 마진이 지금 2분기 들어서는 오히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SO일 같은 종목의 약세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락바텀까지 떨어지면 그때 뭐 반등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석유 제품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는 쪽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석유 제품 쪽에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흐름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류 중에서 두 가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유니들을 포함한 실적 개선 종목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여천, 그 다음에 울산, 대산 세 군데 우리나라 대규모 화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해외 쪽에서는 유럽 쪽에 올드크래커가 문을 닫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적으로는 지금 어떤 얘기가 얼마 전에 돌고 있었냐면 뭐 물론 좀 더 팩트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별로 한 회사가 전담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단지들이 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롯데가 대사는 다 맡고 울산은 SK가 뭐 올인하고 그다음에 뭐 LG화학 이런 데는 뭐 어디를 올인을 해서 그쪽에서 규모를 더 키우고 구조조정도 거기서 스스로 해서 수출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업계 스스로 하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논의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좀 더 금요일 공제를 키움으로써 그다음에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비용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이익 개선 가능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죠. 물론 이
얘기는 굉장히 지난한 얘기입니다. 뭐 얘기하긴 이렇게 쉬워도 실제로 갖고 있는 설비들이 각각 다를 거고 NCC에서 분해하는 어떤 설비들이 다를 거고 노후화가 다를 거고 이럴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뭐 말레이시아의 타이탄 법인까지도 판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산 가격의 뭐 절반 이하로도 판다고 했으니까 이런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거 김대중 정부 때처럼 소위 이제 기업들 간의 빅베스를 통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나타날 개연성은 저는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뭐 태양광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화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미중 갈등 사이에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산업이나 섹터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을 경우는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네. 2차 전지주처럼 이러한 것들이 태양광의 어떤 뭐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말고는 없는 건가요? 화학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기가 중국 같은 국가 말고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세계 공장이 중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석유화학 제품을 팔 때 두 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도 수입해 오잖아요. 거기다 이미 비용 자체가 들여오는 비용 자체가 비싸죠. PNG로 가져오는 쪽과 LNG로 가져오는 쪽의 가격 차이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원료의 원가 자체가 비싼데 이걸 다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팔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또 수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의 피가 붙어서 자연스럽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게 마진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석유화학 제품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직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뭐 좋은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건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 태양광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에 태양광 움직이면 핵심 종목은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이라고 봤지만 HD현대솔루션이나 이런 좀 중소형주들이 더 민감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여기 보시면 지금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셀, 모듈 가격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중국의 그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야, 미국이 중국 막는다며 그게 쉽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또 경제활동에 다들 욕심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때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그 규제 피해서 어떻게 중국과 가져올 수 있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미국 업체들의 입장인 거죠. 이들 입장에서 싸게 만들면 싸게 만들수록 좋은 거니까 당연히 가격 차이가 워낙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도 쉽지 않고요.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은 뭐냐면 지금 하나솔루션이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올해 말부터 생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초에너지 같은 쪽도 미국에다 공장 만들어서 미국 자체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FTA로 묶여있는 뭐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 생산하면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커버할 건가. 결국 공급 과잉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공급 과잉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지만 그 허들을 넘기 위한 여러 가지 흐름도 계속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올해 11월에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다음에 이기는 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아서 우리가 이건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6월 달이 하나의 변곡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우회해서 들어오는 물량도 6월 달부터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많은 미국 업체들이 수입할 수 있는 모든 물량을 다 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아마도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공급 과잉된 것을 무지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물량들로 적어도 2개 분기까지는 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격 반등은 쉽지 않은데 대신 미국에서 보조금을 직접 받는 미국의 공장을 직접 만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나솔루션의 지금 최대 문제가 태양광 쪽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고 주가가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레벨 다운된 건데 그러면 IRA에서 받는 보조금이 올라갈 경우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어저께 나타난 급락도 되게 특이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뭐 부분적인 반등밖에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솔라보다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비중은 더 큰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솔루션 정도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태양광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켜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학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자, 지금 순환매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낙폭과대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지 않냐라고 봤을 때 주목해야 되는 섹터 혹은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한 바퀴는 다 돌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는 부진하긴 했지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뭐 석유화학주도 움직이고 게임주, 뭐 은행주 같은 건 이미 신고가. 근데 은행주 같은 건 전 세계 모두 신고가예요. 미국도 신고가, 유럽도 신고가, 일본도 신고가, 홍콩도 신고가 다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순환이 한번 돈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순환의 어떤 그런 단계로 본다면 내수주 중에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업종 내에서 소외됐거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섹터마다 한두 개씩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엔터 쪽에서는 YG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무 기대가 없잖아요. 지금 뭐 블랙핑크는 올해 돌아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활동하고 있는 두 아티스트가 하나는 이제 베이비몬스터, 그 다음에 하나는 트레저라고 하는 보이그룹인데, 둘 다 이제 일본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 그 다음에 베이비몬스터는 국내에서 일단 의미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는 오히려 라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르세라핌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도에 소속되어 있는 뉴진스가 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뭐 결국 미니진과 하이브가 싸우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왜 돈이냐? 작년에만 특별한 일본 활동 없이도 1,100억의 매출을 냈는데 지금 이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6월 달에 뭘 하냐면 일본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데뷔도 하지 않고 매출을 낸 거예요. 그런데 뉴지오지라고 해서 이 일본에서 50대 넘는 아저씨들이 이 뉴지오지라고 하고 뉴진스를 엄청나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50대 아저씨들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이 뉴진스를 보면서 과거의 어떤 추억, 뭐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돈을 지금 엄청나게 쌓아두고 소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뉴진스가 어떤 식으로 데뷔를 하냐면 지금 신인 아닙니까? 네. 그것도 완전 초짜 신인. 물론 뭐 이 세계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정식 데뷔는 최초의 최초인데요. 그런데 어디서 데뷔하느냐? 5만석짜리 도쿄돔에서 데뷔합니다. 이건 일본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뉴진스가 작년에 홍백가합전에서 가합전에 들 정도의 매출을 내지 않았음에도 와서 다른 가수들, 기라성 같은 가수들은 한 곡 하고 갔는데 혼자 3곡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미니진과 하이브의 싸움도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거죠. 물론 시장은 미국이 더 크지만 사람들의 몰입도라든지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도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돈이 많지 않고 소비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소비력이 큰 50대들이 돈 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뉴진스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는 것에 따라서 향후 어도의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얼마 안 되니까 별거 아닐 거야라고 봤는데 이게 매출이 확 올라가 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는 변수가 있어서 예전에는 저도 뭐 하이브, JYP 엔터 이런 것들을 탑픽으로 꼽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추가적인 악재가 별로도 없어 보이는 YG 쪽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게임 쪽에서는 뭐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현금 정도는 있는 NC톱스 정도가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애는 전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게임에서는 별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조조정 전문가가 와서 전부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면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 과거 이제 김태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망쳐놨던 그런 분위기를 어쨌든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일정 부분 올라오면 뭐 주가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조금 이 섬유회복 쪽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별로 지켜보지 않았던 쪽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 때문에 쉽게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실적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세실업의 전성기는 오히려 여름 가을입니다. 네. 겨울에 이제 상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와 관련된 재고를 쌓는 게 2, 3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세시업의 실적이 발생하는 것은 2, 3분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유회복 업종 쪽에서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하나의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음식료 업종 쪽에서는 뭐 종목들이 이미 다 올라서 별로 이제 쳐다볼 만한 종목이 없기는 하지만 바이오 쪽에도 일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품 가격 이런 쪽에도 일부 연동될 것으로 보이는 삼양사 같은 삼양식품 아닙니다. 삼양사 같은 설탕. 네, 전분당 관련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순환매에서 완전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약진할 수 있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기존의 주도주 팔고 이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기존 주도주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때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를 따져보면 이런 종목군들에게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도주라는 것은 결국 반도체와 전력, 전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게 전력이 아니고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저는 눈에 띄게 바라보고 있는 건 BHI인데요. 원자력 관련. 네, 근데 저는 원자력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시적으로는 뭐 체코 쪽의 수주에 따라서 BHI가 뭐 들썩일 수 있지만 BHI는 보일러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폐활 회수 보일러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전력은 당장 내년부터 대거 필요한데 전력을 뭐 원자력으로 채우겠습니까? SMR이 뭐 내년에 당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뭐 전력 끌어봐야 그걸로 전력 충당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결국은 천연가스다. 그러니까 버피동이 괜히 에너지 기업을 작년부터 사들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원자재 유통하는 상사를 괜히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 천연가스 가격 폭등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페어레스 보일러가 기본적으로 가스터빈을 돌리고 남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다시 한번 발전에 이용해서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자력만큼의 효율은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페어레스 보일러를 통해서 복합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 30% 이상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로서의 BHI가 아닌 복합화력 발전소의 페어레스 보일러의 대표 종목으로서의 BHI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정말로 AI 세상으로 간다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와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도주인 거고 그 뒤를 백업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은 별로 안 나오는데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있죠. 바로 비나텍 같은 이게 뭐 하는 기업입니까? 슈퍼캐퍼시터거든요. 슈퍼캐퍼시터는 별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MLCC라고 하는 전력 모아두는 그 조그만 그런 기기가 아니고 좀 더 큰 규모의 전력을 담아두었다가 한 번에 쏘아주는 그러니까 전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할 때 그 대량의 전류를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밀어내는 게 슈퍼캐퍼시터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대표 기업이 이제 비나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주도주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그건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쉽사리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말씀하신 주도주에 포함되는 종목을 들고 있다면 그걸 팔아서 지금 이 낙폭과대주, 소외주들을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현금이 있는데 주도주를 더 사자니 좀 부담스러울 때 그렇죠. 보자. 이 정도. 네네. 그러니까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점은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생각만큼 혹은 그 이하.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아지는 게 상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나오면 급락하는 거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급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TSMC하고 뭐 SK hynix 같은 경우는 신고점 찍었지만 최근 엔비디아는 약간 헤매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공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고 이게 $1,000를 넘어가면 스플릿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가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6대1, 7대1의 스플릿 이슈가 나왔을 때 내가 만약에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렇게 급등한 구간에서 공매도를 때리고 싶겠죠. 단기적인 고점이고 뭐 3개월 동안 뭐 추가적인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좋을 것, 가이던스가 좋을 거라는 건 상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윗방향으로 몰고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매매 동향 보시면 선물 많이 샀다. 선물은 제자리로 회귀한 겁니다. 매도가 많았다가 매수하면서 지금 중립으로 갔다 놓은 상태예요. 현물은 원래 샀습니다. 2분기에 산 게 아니에요. 1분기부터 15조를 당겨놨어요. 2분기에 산 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 조금 샀다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1분기부터 이미 대량으로 사둔 상황인 것이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안 움직여서 더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일 거고요. 최근에 4월 한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제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포지션은 주식 선물 매도입니다. 주식 선물 매도를 한 60만 계약 정도로 늘려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하락을 예상해서 늘려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해당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폭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상수가 상수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 선물 같은 걸로 포지션을 최대한 중립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엔비디아를 좋은 가격에 잡았고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를 좋은 가격에 잡았다. 그런데 비중이 예를 들어서 100%다. 그러면 저는 정석대로 여기선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내일 더 올라가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늘 줄였으면 더 좋은 거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의 일정 부분 줄일 필요가 있다. 그게 정석이다.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줄여서 어디로 옮길까를 고민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하나의 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